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총선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유승찬 정치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김봉신 이사님,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집계된 데이터 몇 %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오후 4시 기준으로 12.6%입니다. 예, 지난 21대 총선, 2020년 총선은 같은 시간대에 9.7%였는데요. 예. 지금은 그거 3%포인트 정도, 2.9죠, 2.9 정도 더 높은 비율이고요. 이 정도면 2022년 대선보다는 조금 낮지만 지난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좀 어느 당에 유리할까요? 이런 좀 투표율. 투표율이 높으면은 예.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투표율이 70% 이상으로 쭉 올라가면 사실은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77까지 올라갔지만 두 당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당시 두 후보가. 그리고 또 투표율이 이제 55 밑으로 떨어지면, 총선인 경우에 55% 밑으로 떨어지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한데요. 작년에 있었던 강서보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48%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좀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투표율 자체를 가지고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승찬 대표는 오늘 사전투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높은 투표율하고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계속 이제 안착되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보통 총선은 이제 대선과 지선의 중간 지점에서 투표율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총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60% 중반이 넘으면 민주당, 즉 야당한테 좀 유리하고 55% 이하면 지금 여당한테 유리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총선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야당이 유리할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도 적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인식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뭐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둘 다 사전투표로 한 표를 행사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개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안심하고 좀 오셔서 한 표를 행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뭐 기존에는 이제 이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는 야당 지지자들이 많이 했던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수층이 사전투표를 좀 기피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는 이제 수개표까지 하니까 안심하고 이제 사전투표를 하라고 이제 사전투표 독려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신촌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 김준혁 후보의 어떤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사건, 이화여대랑 가까운 그렇죠. 이화여대랑 가까운 곳에서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였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재학생들하고 이제 투표를 해서 R&D 예산 삭감에 관한 뭐 이런 이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너무 좀 즉자적이지 않은가. 좀 더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생각한 그런 상징성 뭐 이런 걸 갖고 투표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어제부터 한 여론조사는 결과 공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들 토대로 해서 선거 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 62%로 부정평가가 2배쯤 높았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은 2%포인트 상승, 부정은 직전 평가보다 1%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나흘 동안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4%포인트입니다. 김봉신 이사님, 조사 기간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예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조사 기간은 이제 토, 일, 월, 화인데요. 그 월요일 날 조사 진행 중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담화는 표본의 한 절반 정도는 거 알고 이 조사에 응답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조사 진행 중에 네.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과도한 발언들,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뭐 개인적인 부동산 논란 이런 것들이 김준영 굉장히 후보라든가 맞습니다. 양문석 후보 논란이 터진 그런 거죠. 것들이 예.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등장했던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대통령 지지율의 어떤 긍부정 요인의 주요 요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지표에서요. 예, 맞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돼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이제 수용도가 좋고 해서 상당히 대통령 긍정률을 좀 떠받쳐 줬었는데 3월 접어들고 나서는 좀 뭐랄까 이슈 피로감 때문에 좀 책임론 비슷하게 좀 바뀌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대통령 긍정평가 2%포인트 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이 조사가 5,000명 조사입니다. 그래서 예. 플러스 마이너스 1.4%포인트라 이게 2.8%포인트를 넘어야 이게 이제 5.1을 넘는 변동인데요. 지금은 긍부정이 완전히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의정 갈등이죠. 어제 윤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가 만났는데 140분 동안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 뒤 내놓은 입장에 온도차가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언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서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박단 위원장은 면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짤막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자, 유승찬 대표님. 네. 의정 같은 상황 앞으로 남은 기간도 뭐 쭉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여권은 대화의 자리가 이제 마련됐으니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 좀 그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여권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의사 정원 문제는 이제 초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모멘텀이었다가 예. 어느 이제 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이거 정부가 너무 해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예.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전공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거 자체는 저는 이제 그 보수층을 안심시키고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제 박단인가요? 박단 위원장. 위원장의 SNS 글은 또 면담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의료 갈등 문제는 이미 여론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예. 이게 가령 전면 타결이다. 뭐 이랬을 경우에는 좀 뭐 영향이 좀 있겠지만 예. 지금은 약간 또 장기전 양상으로 가는 모양새여서 예.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당장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KBS에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은 35%. 국민의힘은 직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거고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구에서 어느 당 후보 찍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40%, 국민의힘 후보 찍겠다 33%로 나타났습니다. 김봉신 이사님, 그 두 지표를 보면 좀 다르게 나왔잖아요. 왜 그런 예.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그 차트를 보시면은 예. 이게 민주당이 3월 21일 조사에서 조금씩 올라가더니 3월 28일 5차 조사에서 40%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2월 달까지 그리고 3월 들어서서 바로 했던 3월 11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예, 어느 지역구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사실은 지역구 투표에서 예. 이미 공천이 끝난 상황에서 3월 중순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게 점차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얘기는 예. 이제 공천 2월달 내내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나쁘게 공천했다 내부에 있는 현역들을 이제 솎아내고 새로운 인물을 넣는데 너무 거칠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지 그때 않습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그때. 분위기 안 좋았죠. 2월달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들 공천을 끝내고 나니까 그래서 메뉴판을 봤더니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그게 5.1을 넘어서서 지금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는 기간에 민주당에서 터진 것이 양문석 후보 그 대출 문제 그리고 김준혁 후보 막말 이슈였거든요. 예. 이건 영향을
현재까지는 좀 미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어떤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미칠 전국적인 파장 같은 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사, 이게 5천 명 조사입니다. 굉장히 예. 큰 조사고 보기 드물게 정밀한 조사를 KBS가 한 건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구 투표 의향, 예. 그다음에 비례 투표 의향 이런 것들이 완전 고착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이 막 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세게 먹히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유준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한병도 민주당 전략본부장이 이 양문석, 김준혁 그 리스크에 대해서 경기도에 최근 들어 며칠 사이에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답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세요? 뭐 이제 우리 김봉진 이사 지적처럼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당 지역구엔 좀 부분적으로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화성 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공영훈 후보 지지율이 예. 하락하면서 이준석 그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전국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구도가 강하다. 구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래 이슈의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명백한 이슈의 시간인데 이슈가 이 작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지금 김준혁 후보의 막말이나 그 이 양문석 후보의 이게 저는 절대 작은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구도가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영 간 대립이라는 구도가 아주 그렇죠. 강력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그리고 지금은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그 이 KBS에서 조사한 걸로 봐도 예. 3월 11일 날은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3월 11일이면 그때가 이제 민주당 공천 파동이 한창일 때입니다. 근데 이 흐름을 이제 갖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이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게 만든 몇 개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종섭 대사 임명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제 조국 신당이 출연하면서 확 치고 올라간 이 측면. 이 추세들이 지금까지는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어지고 보시는 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총선 풀입이라고 할 시간에 이준석의 시간이 세게 왔다가 공천 파동과 함께 한동훈의 시간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변곡점을 통해서 조국의 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사그라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이슈들이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막판에 뭐 보수 쪽에서 뭐 결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도 결집을 지금 하자고 투표로 네. 독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다만 저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그 투표 일주일 안에 지지 후보를 결정한 비율이 35% 정도 돼요.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3일 안에 결정하는 사람도 한 15% 됩니다. 예. 이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아직도 그런 변수는 있는 거예요. 가령 저것이 지지율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공표 금지 기간에는 조사도 불가능하지만 투표장에 찾아오는 그런 말없는 중도층의 민심에는 일정 부분 작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접전 지역이 예년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 여야 간 접전 지역이 굉장히 여야가 많아요. 공이 한 55곳? 제가 분석한 정도? 거로는 어. 58곳이 접전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58곳이 접전 중인데 예. 그중에 초접전 지역은 3% 내외의 접전 지역이 26곳, 1% 내에 접전하는 곳도 8개나 되거든요. 일단 접전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 예, 보면서 예, 좀 예.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역구별 K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10곳을 했습니다.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과 인천 지역 관심 지역구입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가 원희룡 후보의 17%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 어디죠? 예, 동미추홀 을인데 민주당 남영희 후보 45%,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 42%, 오차범위내 남영희 후보가 우위를 보였고요. 다음은 어디죠? 예, 서울 용산입니다. 민주당 강태웅 후보 48%,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38%입니다. 다음 서울 동작을로 가볼까요? 예, 민주당 유사명 후보 43%,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6%입니다. 오차범위내 나경원 후보가 우위를 보였고요. 다음은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 43%,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 42%로 나왔고요. 송파을입니다. 송파을은 민주당의 송기호 후보 39,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 50%로 배현진 후보가 11%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와 충남, 강원의 관심 지역구를 둘러보겠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고요. 자, 반도체 벨트 경기 수원병으로 가보죠.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가 13%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강원 준비됐습니까? 원주 갑이죠? 예. 원창묵 후보 민주당 44%, 그리고 박정아 국민의힘 후보 44%로 나왔는데요. 자, 예,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것이고요. 전국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자, 유승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디 네, 제일 뭐, 주목해서 보셨어요? 뭐 여기 보면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분당 가불 지역구를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분당 가불 지역구가 이번 이 총선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원래도 민주당세가 좀 강한데 이번에 그 강함이 완화되지 않고 더 심화된 측면이 있어서 이제 분당 갑이나 분당 을 전통적으로 여기는 약간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수가 우위에 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조사에서 저는 저 정도 격차가 났을까? 사실은 굉장한 접전이거든요. 이광재 근데 후보하고 이제 여론조사 안철수. 결과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요즘에. 많죠. 예. 그래서 저기는 저는 접전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약간 여기 초접전 지역들도 꽤 보이고 뭐 원주 갑 같은 경우는 동률이고 뭐 이런 분당 갑 같은 경우에 다른 데 조사도 있거든요. 중앙일보한 조사 결과 준비가 됐습니까? 예. 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인데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을 통해서 100%로 했습니다. 자,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이가 있고요. 저거보다 또 훨씬 더 격차가 좁혀든 조사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분당 갑을 지역구 모두 다 저는 이 조사 말고 다른 조사들하고 너무 조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직 그 판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런 지역구는. 그 앞서 본 여론조사 결과들 다른 기관에서 한 것들도 좀 둘러보죠. 명룡대전으로 불리는 인천 계양을의 경우에는 KBS 여론조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화면 준비되셨죠? 예. 예, 경기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3월 30일부터 41일 동안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자동응답 조사로 한 것인데요. 자, 김봉진 이사님, 아까 KBS 조사 결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왜 그런 걸까요? 이 경우는 이제 ARS 조사이죠. 예. ARS 조사에서 이제 유선을 좀 섞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 약간 좀 뭐랄까 보수 쪽 후보 분들이 좀 더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고요. KBS 조사에서 이제 17% 포인트 격차면 17이니까 이게 좀 격차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데 이 예. 경우에 가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샤이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등장하거나 예. 했을 때는 격차는 좀 줄어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용산 같은 경우에도 좀 깜짝 놀랐던 거는 강태용 예. 후보가 48인데 또 권영세 후보가 38입니다. 이렇게 예. 되면은 10% 포인트 격차거든요. 그 용산에서 근데 용산에서 물론 이제 권영세 후보가 지금 현역이고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그 박빙으로 권영세 후보가 뭐 당선을 거머쥐었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10% 포인트 격차면 상당한 그 격차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아까 분당 말씀하셨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 이제 KBS 여론조사 맞습니다. 결과 같은 예. 경우에는 48대 38, 맞습니다. 10% 포인트 격차를 기록을 했는데 예. 자, 지난 2일과 3일 양일 동안 진행된 YTN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화면 돼 있죠. 예, 여기에서는 좀 또 붙었죠. 예, 좀 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44대 39. 예, 좀 5.5 이내. 예,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한 것이고 4월 2일부터 3일 동안
용산구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전화 면접인데도 저렇게 차이가 네. 나거든요, 지금. 같은 차이는 방식인데도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는 이거는. 있는데 방향은 같다라고 이제 본다면 지금까지는 권영세 후보가 저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당갑도 그렇고, 근데 이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이제 권영세 이분도 이제 전 장관 그리고 안철수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중량감이 상당한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떤 장관직이라든지 이렇게 큰 자리를 하셨던 분들 아니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되게 기여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본선, 다시 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접어들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조사 결과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뭐라 그럴까 이게 이번 정부에 혜택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역구에 갔더니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정도 해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승찬 대표, 그 앞서 그 안철수 의원이 뛰고 있는 분당 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용산도 지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봉신 이사 얘기로는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좀 고전하는 것 같다. 나경원 의원을 후보를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김봉신 이사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거의 긍정과 부정이 더블 차이,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유사한데 심판 프레임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분들이 이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그 뭐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해운대 갑의 주진우 후보 같은 경우도 해운대 갑은 전통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당연히 당선된다고 봤는데 거기도 뭐 이제 접전을 펼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기조가 전체적으로는 구도가 굉장히 너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근데 진영 대 진영 구도. 이번 총선만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 의제가 들린 적도 없고 심지어 네거티브 이슈는 원래 전파력이 빠르거든요. 전파력이 굉장히 빠른 게 네거티브 이슈인데 이것도 가다가 딱 멈추고 갇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번 총선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판까지 각 당의 그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그렇죠? 자, 3자 구도 보이는 지역구들 좀 살펴볼게요. 부산 수영구에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와 무소속 장해찬 후보로 지금 보수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현욱 후보 27%, 장해찬 23%,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35%. JTBC가 메타보이스에 그리고 유니온 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2일, 3일 이틀 동안 수영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무선 전화 면접 100%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화성을도 준비돼 있으면 바로 같이 보여주시죠. 역시 3자 구도여서 그리고 또 개혁신당 대표가 또 뛰고 있어서 관심 지역구인데 공영훈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뀌지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30%를 돌파했네요. 자, 이 두 군데 봤는데요. 자,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 먼저 부산 수영구 한번 살펴보죠. 수영구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이제 어쨌든 보수가 분열돼서 나왔고 그것도 뭐 격차가 나지 않고 그냥 계속 팽팽하게 분열돼 왔다가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한쪽에 좀 쏠리는 경향.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오차 범위까지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추세선으로 보면 역시 이 국민의힘 텃밭의 어떤 저력이랄까 보수의 저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단일화를 그래서 하느냐 마느냐 갖고 지금 신경전이 팽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이제 사전 투표가 끝나면요 단일화를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은데 근데 지금 추세선으로 보면 그 3자 구도에서도 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결집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화성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훈 후보도 그 논란이 좀 꽤 있었잖아요. 이 부동산 문제 자녀에게
양도한 부동산 문제 논란이 있었고 그걸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준석 후보가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격차가 25% 차이에서 15% 차이로 좁혀지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거든요. 이 추격의 속도가 상당히 놀라워서 여기도 이 공표 금지 기간의 여론이 어느 정도로 움직일지 되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키워드로 본 22대 총선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민생입니다. 여야는 고물가 시대 민생 대책을 강조하면서 관련 공약들을 내걸었는데요. 여야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의 절반 인하, 10%에서 5%로 절반 인하를 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민생회복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봉신 이사님, 우리가 그동안 쭉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권 심판론, 견제론 이런 거 쭉 보면서 주요 요인들 중에 항상 그 물가라든가 경제적인 요인들, 민생 관련된 것들이 쭉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뭐 갤럽에서 그 대통령 긍정 부정 이유를 물었을 때 근데 예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 그 긍정률이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굉장히 그 민생 문제 때문이다. 경제 민생이 무려 40%였습니다. 예. 그 부정평가 이유 중에. 근데 최근에 이제 대파 사건 터져가지고 또 이게 갑자기 좀 올라와서 이번 정부에 대해서도 부정평가 이유 중에 한 22, 3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KBS 조사에서도 물가 또 집값 등 경제 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늘상 나오는 얘기긴 하잖아요. 늘상 그죠? 나오기는 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양당 지도부가 저렇게 거기에 반응을 해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저런 메시지가 사실은 잘 스며들어서 예. 곳곳에서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일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물론 그 민생 문제 정말 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서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네. 절반이나 공약 받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 예. 이거 뭐 좀 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런 공약들이 민생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좀 이게 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예. 저는 사실 선거 때 돈 주겠다는 공약은 이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것도 아마 그 조사를 해보면 돈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중도층들은 굉장히 시니컬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 인하는 이게 또 피부에 와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 같으면은 가감한 어떤 이 국정 기조 전환, 이 물가와 경제 대책에 대한 국정 기조 전환을 큰 틀에서, 왜냐하면 뭔가 이런 구체적인 정책 기조는 여당한테 프리미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담하게 제시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군소정당에서도 혹시 그 물가 잡겠다고 대책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군소정당들도 뭐 대책은 내놨는데 저도 주의 깊게 못 봤고요. 예. 근데 군소정당은 이런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예.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서 사실은 이런 세부 정책은 군소정당이 내놔도 그래서 군소정당은 주로 사회 방향에 관련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내놓는 최근 들어서 더 경우가 그러는 것 많죠.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여야가 이렇게 그래도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김봉신 이사 좀 이렇게 예. 짚으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긍부정의 영향이 컸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이 이슈, 그러니까 물가, 민생 이 문제가 약간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팥값 논란으로 사실 뜨긴 떴는데 완전히 뜬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사실 잠재되어 있으면서 그런데 조금 물 위로 얼굴을 살짝 드러낸 그런 이슈가 물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또 물가, 집값 등 경제 환경 요인이 많긴 많군요. 66% 가장 많고. 이거는 뭐 서민들이 뭐 피부에 체감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승찬 대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그 이런 정책 공약들이 조금 오히려 좀 묻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좀 아쉽게도. 뭐 네거티브 이슈도 묻히는데 정책은 더 묻힙니다. 그래서 아쉽죠. 이번에는 사실은 역대 총선 사상 이렇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없었던 선거도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오늘 여의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유승찬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